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고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대만과의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수교국이 많았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과거사를 논하며 얼마 안 남은 민주주의 우방 국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외교 지형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장진거의 경제 발전 시기 일본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고 일본을 모델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본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일본과 대만의 사이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대만이 조만간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양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일본이 대만의 전례를 들어 마찬가지로 CPTPP의 가입을 희망하는 한국의 이를 선결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본과 대만이 대만의 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대만이 이르면 올해 3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수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대만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지통신은 12일 자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빠르면 1에서 3월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의 향후 차이잉원 총통의 결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후 대만 정부의 반응인데요. 사실상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문제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을 펴 이미 내부적으로 수입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지통신 보도 이후 대만 무역부문 고위 당국자는 중앙통신사에 구체적 수입 허용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대만과 일본이 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식품 수입 의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작년 9월 정식으로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회원국인 일본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관련 의제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여기에는 일본 측이 제기한 후쿠시마 식품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대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 수출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과 CP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하고 중국의 거친 압박이 일상화된 가운데 대만 정부와 여당은 큰 정치적 부담에도 대외 경제 구조의 근본적 재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만 정부는 앞서 대만 내 일각의 강력한 반발에도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전격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FTA를 가로막는 중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끌고 가면서 차이잉원 정부가 정치적 곤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극리량의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정부와 여당이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허용에 따른 후폭풍을 극복한 차이잉원 정부가 엄격한 검사와 통관을 전제로 한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추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일본은 대만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은 대만에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만 부탁하고 도움은 거부하면서 양국 관계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양국의 잡음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들려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만 TSMC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자국 내 반도체 장기 생산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시행령의 최소 10년 이상 장기 생산 보장안과 함께 반도체 수급 부족 시 증산 요청, 반도체 기술의 유출 방지, 공장 소재 지역의 지속적인 고용 확보 등 조건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이들 조건을 위반했을 때 일본 정부는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필수재가 된 반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규칙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WTO 협정 위반으로 즉각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통상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TSMC에 주려는 보조금은 레드 보조금은 아니지만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니케이는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대만을 최고의 우방국보다는 이용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으로서는 유일한 우방국인 일본에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대만의 유일한 우방국이 일본뿐만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만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 슬로베니아가 대만과 상호 무역 대표처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의 발표대로 양국 간 무역 대표처를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우장한 외교부 대변인은 슬로베니아와 경제 및 무역 교류를 해왔으며 세계 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얀사 총리는 17일 인도 공영방송 프라사르 바라티의 국제방송 채널 디디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슬로베니아와 대만이 대표처 설립에 대해 협상 중이라며 대만인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며 일본의 유일한 우방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쿵밍신 위원장은 지난달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뒤 3개국 모두 반도체 개발과 관련해 대만과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쿵 위원장은 3개국과 실무 그룹을 꾸려 반도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훈련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은 거대하다. 국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약 14조 3,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서도 유럽 지역의 투자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압력으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대만은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대한 체코와 리투아니아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서 체코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대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은 대만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EU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키고, 이달 3일에는 EU의 대표단을 대만에 공식 파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금 대만을 자신들 아래로 보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일본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이 나왔으며, 대만에는 이듬해인 2028년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의 2020년 1인당 명목 GDP는 39,890달러로 한국을 25%, 대만을 42% 각각 앞섰습니다.
하지만 니케이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인당 명목 GDP가 한국은 연 6.0%, 대만은 연 8.4%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연 2.0% 증가율에 머물러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추월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거품 경제가 시작된 1986년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6.2배, 대만의 4.4배였던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쇠락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다른 나라를 이용할 때가 아니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때입니다. 중국은 조선업계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 엄청난 저가 공세로 실적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에도 작년 11월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 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면서 척당 평균 가격도 중국의 3.5배에 달하는데요. 양과 질 모두 중국을 압도한 셈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11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32만 CGT 중 77만 CGT 58%를 수주하며 중국 46만 CGT 35%를 23% 차로 제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선업이 이토록 성장하기까지 한 유럽 국가의 오래된 신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리스와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와의 인연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때 그리스는 육군과 공군을 파병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의 원조,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벤 플리트 장군의 도움으로 공산당군을 토벌한 후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마셜 미 국무장관의 추천으로 그리스 군사고문단장으로 부임해 그리스의 공산당군을 치밀한 계획과 훈련을 통해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자칫 공산정권이 들어설 뻔한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살려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장군입니다. 그리스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스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위협을 받았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을 극동의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에 대한 공산 세력의 침략과 같은 상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볼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과 태평양 전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과 금액을 가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런 전략적 위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외침 속에 민족적 순환과 시련을 겪었던 반도 국가입니다. 소련은 그리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산당군을 지원했으나 미국의 군사원조와 신속한 군사고문단 파견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때 미 군사고문단장으로 부임하여 그리스 공산당군을 물리쳤던 장군이 바로 한국전에서 용맹을 날렸던 미 제8군 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리스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탄탄한 반공국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유엔 창설 회원국으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에 노력했고 1949년 8월에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북한의 남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남침을 무력으로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그리스는 한국의 군대 파병을 제의했습니다. 그리스는 1950년 7월 20일 공군과 한개 보병여단 그리고 이를 지휘할 그리스군 사령부를 그해 11월 중순까지 파견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공군 파견은 그리스 공군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내전을 지도했던 벤 플리트 장군의 건의에 따라 그리스는 공군과 육군 부대를 파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자국처럼 지키며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던 그리스는 한국의 조선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리스 선박왕인 선엔터프라이즈사의 조지 리바노스 회장 방해한 낯선 40대 동양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리바노스 회장에게 유조선 설계 도면과 울산 동구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그리고 축적 5만 분의 1 지도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배를 주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낯선 동양인은 고인이 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배를 건조한 경험은 물론 암벽이나 독도 없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회사의 선박을 발주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리바노스 회장은 뜻밖의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주문하는 것으로 생년부지 동양인의 황당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최강 조선대국이 된 씨앗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세계 조선사의 길이 남을 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리바노스 회장은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날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선엔터프라이즈사의 15만 9천 톤급 유조선 2척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바쁜 국내외 일정과 82세라는 고령임에도 부인과 아들 스타브로스 리바노스 씨와 함께 직접 명명식에 참석함으로써 양사의 특별한 인연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그는 명명식 직후 가진 오찬석상에서도 45년 전 나를 찾아와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주겠다던 정주영 회장의 당찬 모습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몇 년 뒤 최고의 선박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며 비록 지금은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 뒤로도 45년간 지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선엔터프라이즈사는 지금까지 모두 15척의 유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스 선주들은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들여 125척의 선박을 발주했으며 대부분의 선박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언론 모노뉴스가 글로벌 해운 데이터 제공업체 베슬밸류 통계를 인용해 2021년 그리스 선주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25척, 100억 3,200만 달러를 발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76척, 48억 2천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선종별로는 34억 4천만 달러를 17척에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과 관련해 지출했습니다. 이어 원유 운반선에 49척, 27억 7천만 달러, 컨테이너 운반선에 28척, 24억 2천만 달러,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14척, 8억 2,300만 달러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작년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 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수교 60주년,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축하드린다며 그리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다. 6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계 제1의 해운 강국 그리스와 조선 1위인 대한민국이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 정부의 국가 재건 계획이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다면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엘리니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리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엘리니코 프로젝트는 그리스 구공항 부지의 도시, 교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그리스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양자 관계가 좀 더 진전되고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의장님 방문 기간에 다른 부분의 협력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은 또 그리스는 항상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입장을 지지해왔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장은 작년 한국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그리스 대통령께서 기념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장학사업 지원 등 추모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국회의장과 그리스 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박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11년 만에 공식 방문이라면서 71년 전 한국전쟁 때 그리스가 한국과 수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여 명의 군사를 파병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그리스의 희생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그리스의 한국전 참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선박 발주량의 65에서 70%를 매년 한국에 발주했다며 양국 관계가 해운과 조선을 넘어 인프라,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각 방면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술라스 의장은 지난 5월 한국에 한국-그리스 의원 친선협회가 설립됐는데 앞으로 인적 교류가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의원 및 기업 대표단과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하룰라 칸탄파리 그리스 한국 의원 친선협회장도 그리스 난민 위기 때 한국이 그리스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2018년 그리스 서부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도움 준 것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한국을 형제국가라고 느낀다며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그리스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